자, 30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추치에 따르는 개발 방식을 보면은 우선은 공명개발과 이 민간 그러니까 개발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공명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책 이론에 배울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간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방식? 직접 개입을 하는 방식이고, 공영 방식을 할 때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해? 강제 뭐를 한다? 수용을 하죠. 수용 방식에 의한 공영 개발이 거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 제정되었던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것이 바로 무슨 개발? 공영개발. 자, 그러면 이 공영개발은 그렇다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자, 우선은 민간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 규모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에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 개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 공동 사업은 이 토지 소유자와 이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위험이 분산된다. 자, 그리고 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일 경우에 이 자금의 조달 그리고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죠. 뭐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컨소시엄을 우리가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민간 개발 방식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때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준공된 건물, 여러분 준공된 건물의 일부를 우리는 공사비로 취급한다. 자, 여러분 준공된 건물의 일부를 대물의 형태로 뭐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방식이 공사비 대물 우리가 지급형 또는 변제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사비를 건축 면적인 일부의 뭘로? 대물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건축물은 선분양입니다. 옛날에 보면 땅 있는데 분양을 해요. 그래서 뭐를 받아? 계약금 받죠. 그리고 여러분 중도금 이렇게 납부했어요. 옛날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물 선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하면 뭐를 받아요? 분양 대금을 받잖아요. 이 분양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사비를 뭐 한다? 지급을 하겠다는 형태. 그래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 기업이 옛날에 많이 행하는 방식. 그래서 이 건축물 선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 지급을 하겠다 하니까 돈은 들어왔죠. 들어왔잖아요. 계약금하고 계약서 은행에서 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그거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본인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동대문에서 2004년도에 분양했는데 6월 30일 분양 마감인데 7월 2일 날 부도난 거야. 이틀 뒤에.
그 돈 갖고 튀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 사기인 줄 알았어요. 예, 아시는 분 몇 분 상담할게 분양받지 말라 했어. 사기라고. 그 사기에 누가 그 사람 혼자 사기 칠 수는 없죠? 사기 치려면은 있죠. 종로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예? 구청장, 국회의원, 다 끼어들어야지 그 허가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대철 의원이 구속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경계 떠난 사건이에요. 예? 성분양 그래서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뀐 게 건축물 뭘로 바뀌었어요? 후분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 조합 아파트 있죠? 조합원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업 위탁형이라고 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자산사는 나중에 배우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오늘. 토지 신탁, 작년 27회, 재작년 26회,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어. 단지 뭐만 가지고 있어? 땅인데 가끔 있죠. 땅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나는 개발 사업에서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냐 고민을 해. 그럼 맡기면 돼. 그래서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당연히 신탁회사 맡겨야죠. 신탁회사, 신탁을 받는 수탁자. 그래서 우리는 또 기간을 약정하죠. 20년이면 20년.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토지를 기간을 정해서 뭐 한다?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하면은 이 신탁회사는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요. 수익증권. 자,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토지를 신탁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 토지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를 신탁할 때는 신탁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신탁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시켜야 돼. 그래야 아무런 영향이 없이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까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입니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개발 사업은 이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부산에 가면은 명지라는 곳이 있어요. 명지 신도시. 바닷가 쪽 가까운 쪽인데, 네? 그 명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아파트 개발을 했겠죠. 아파트 개발 사업. 그런데 문제는 신탁 개발이에요. 그러면 신탁 개발을 하면은 뭐 한다? 소유권을 형성 이전시켜서 여기가 가지고 있죠. 신탁 회사의 명의로 가지고 있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조달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이쪽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때는 누가 했겠냐면은 개발 회사가 신탁을 했겠지. 신탁해서 신탁회사에 자금 조달해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여러분 분양 대금을 통장 어디로 줘야 돼? 개발 회사 쪽으로 줘야 돼? 신탁 회사로 줘야 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탁 회사가 자금 조달 소유 주체잖아요. 자금 조달이니까 신탁 회사 계정으로 돈을 보내야 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 건설업체 개발회사가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 해서 통장 번호 가르쳐서 여러분 신탁해서 돈 안 벌어 그쪽으로 보냈다면 여러분 말라는 거야. 왜? 그걸 받아서 개발회사는 고의 부도 내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야. 아파트 소유권 뭐 없어. 다 날아갔어. 소유권 누가 있어 지금?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어. 예? 그런 경우 면지 신도시에서 발생했어요. 1200가구가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야 돼. 그럼 계약서 뭐 이름만 썼다고 계약합니까? 봐야지 누가 개발 주체인가. 가끔 여기 보면 있잖아. 뭐 신탁회사 뭐 붙죠. 뭐 KB 부동산 신탁 무슨 신탁 뭐 그 공사할 때 보면 붙잖아요. 확인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개발 사업 시행도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 주체도 신탁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를 하는데 문제는 신탁개발사업에 따르는 이익은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인데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이익 귀속 주체는 누구? 수익증권 소유자. 그럼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된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를 우리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내는데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돼요. 자, 그 개발입니다. 시험에 신탁 개발은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309페이지 보시면은, 자, 개발권, 양도제도. 자, 아까 여러분 트랜스퍼란 영어는 아까 이전한다고 배웠어요. 이전할 수 있는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우리는 디벨로프먼트 자, 라이츠는 권리. 그러니까 뭐죠? 요거는 개발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요, 이전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개발권이다. 그래서 이걸 개발권 뭐라고 했다? 그 여러분 교재 이전제도 또는 양도제도. 시험에는 개발권 양도제도 많이 내대요.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이전제도. 올해 28회도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부동산 정책론에서 또 개념이 출제했습니다. TDR. 그래서 앞에 약어 뭘 딴다? 그래서 TDR이라고 해. TDR 약어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개발을 못해요. 우리는 보전 또는 규제하는 지역. 여기는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한다. 보전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 지역이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그럼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우발적인 손실을 입어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고 개발 가능한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또 뭐를 이익을 또 얻게 돼요.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무슨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네? 양 지역 토지 소유자 간에 의도하지 않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TDR. 그럼 손실을 보니까 여기 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손실을 보니까 이 손실을 뭐 해줘야 돼? 보전을 해줘야겠죠. 보전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뭐를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를 한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분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이 개발권은 이 지역에서는 쓸모가 없어. 왜? 개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개발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이 손실에 대한 뭐를? 보상을 받는 제도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TDR. 그래서 보상을 받으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뭔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는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손실을 정부, 요 우발적인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이 보상해줘요? 아니죠. 누가 보상한다? 공공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누구?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의 누구? 사적 주체야. 공공이 아니라 사적 주체가 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 사면서 보상을 해줘.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 자원을 보전을 누가 해주는 거야? 개발권을 매입하는 토지 소유자. 여기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이 지역을 보전해 주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개념만 밟습니다. 자, 31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는 뭐를 해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 운영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요 사이에 여러분 관리가 이루어진대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보전, 그리고 유지, 개량, 보유기간 운영에 따르는 일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관리다. 처분하면 관리가 이제 없죠. 처분에 그래서 관리는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가 왜 필요하냐? 그럼 예를 들면 왜 관리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건축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죠. 그럼 이 고층화된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분양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임대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용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층화된 건물에 있어서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임대인,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관리를 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용어 중에 이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복합 개념.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뭐가 떠야 돼?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용어가 꼭 떠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자,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뭐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법률적 측면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아니면 뭐다? 기술적 측면에 하자, 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번에 제천에 화재가 났죠. 그 화재의 가장 근본적인 건요, 예방이 중요해요. 불 나기 전에. 그럼 불 나면은 그 다음에 뭐야?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 있어?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뭐가 문제 있냐? 그럼 방화장치가 우선 문제가 있지. 그럼 딱 자동적으로 불 나면 차단시켜야지, 내려와서. 그게 고장났잖아요. 잘못됐지.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관리를 감독 철저히 해야지. 우리나라는요, 대충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방화. 그게 무슨 보안관리예요. 이런 방범, 방제 등의 안전, 여러분 안전대책관리, 이런 보안관리. 그런 다 여기 기술적 관리예요. 철저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건물 지으면 뭐해?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뭐가 발생해요?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뭐가 발생하죠? 총 수입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또 뭐가 있어요?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순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수익성 부동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특히 임대용 건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법률적 관리는 뭐예요? 법률적 측면에서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죠. 여러분 가끔 제가 땅은 저 전라도 지방에 땅을 샀는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내려갈까 말까. 그럼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어떻게 돼요? 불법 점유에 의한 토지를 도난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럴 때는 관리를 두어서 뭘 해? 관리를 해야 돼. 이런 거는 다 여기 법률적 관리야, 그런 게. 예? 또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에 무슨 관리 있죠? 이런 건 다 이런 법률적 측면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무슨 측면? 복합 개념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또 나와요.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인데 3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소규모 부동산을 자, 여러분 원룸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있죠.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건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소규모는 그건 무슨 관리? 자가 관리.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으로 소규모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은 한두 명의 자가 관리요원을 둬서 관리합니다. 요즘은 한두 명의 자가 관리요원도 안 둬요. 왜 안 두냐? 요즘 보니까 물어보니까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다 잘려서 본인이 직접 관리해 이제 소규모 부동산. 예? 예? 옛날에는 한두 명 두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요. 그런데 대형 건물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대형 건물은 이때는 뭐를 한다?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뭐를 해야 돼?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위탁 관리는 대형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전부 위탁해. 그럼 관리 업무에 뭐를? 전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야. 전부 위탁 방식. 그리고 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의 유용한 관리가 바로 무슨 관리? 혼합 관리. 혼합 관리는 과도기의 유용한 관리인데 그래서 뭐에 유용하다? 우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의 유용한 관리로서 뭐가 있다? 여기는 자가 관리도 있고 또 뭐도? 위탁 관리가 있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위탁 관리는 뭐냐면은 필요한 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관리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때는 필요한 그 부분만 선별해서
우리는 위탁을 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하니까 이거는 전부 위탁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부분 위탁, 부분. 예? 이건 혼합 관리는 무슨 방식? 혼합 관리는 부분 위탁 방식이고 위탁 관리는 전부 위탁 방식이에요. 장단점은 여러분 일요일 가서 설명하고 개념 정도 보시고 자 315페이지 가시면은 이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관리의 영역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를 많이 내요. 시설 관리와 무슨 관리? 자산 관리를 많이 냅니다.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시설 관리는 뭐냐?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이런 각종 시설을 뭐다?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이용자의 단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측면의 관리예요. 여러분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게 다 무슨 관리? 시설 관리예요. 그런데 자산이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언제 부동산을 매각할 거냐. 네? 아, 저도 아까 나가서 휴대폰 보는데 031 딱 뜨는 거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딱 떴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아, 갑자기 기분이 안 좋네. 아, 동탄 롯데 캐슬 신청했거든요. 아, 떨어졌어요. 아, 이제 77대 1인데 1순위 마감.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타임을 잘 잡아라. 언제 매입하냐. 왜? 이거 마지막에 내년부터는 규제도 많고, 금융 규제도 많고, 예? 이제 일가 주택인 사람 이제 대출 받아서 분양받기 어려워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또 역사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니까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언제 매입을 하고 언제 팔 거냐. 2년 뒤에 팔면 되죠. 분양받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다 무슨 관리?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무슨 관리? 적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뭐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언제 재개발할 거냐, 언제 리모델링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전부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시험에는요, 요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느냐를 많이 출제해요. 내용 보고 구분되느냐? 자, 나머지는, 관리의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교재 323페이지에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이것도 매년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 자체를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판매자,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구매자 주도로 부동산 시장이 변함에 따라 이 구매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이 매년 또 우리 출제를 합니다. 만들었으면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출제를 우리 부동산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은 2년 전 26회 정답으로 물었던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 또 우리 과거에 또 자주 출제를 했던 고객 점유 마케팅, 또 관계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이런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표적 시장이라고 해요. 표적 시장. 그럼 이 표적 시장을 선점은 뭐예요?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 선점은 미리 점유한다.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 틈새 시장 하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옷에 보면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BYC, 백약, 쌍방울, 트라이,
광고 다 흰색이야.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2003년도에 미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틈새쟁이 들어왔어요. 색깔 있는 옷을 딱 들어온 거야. 그게 여러분 듣는 명칭 붙은 것도 재밌게 붙였어요. 영화 제목 갖다 붙였어. 보디가드. 시장 점유율 20%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좋은 사람들 매각했잖아요. 예? 매각했잖아요. 주병진. 모르세요? 주병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런 틈새 시장 딱 개입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틈새 시장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인데 최근에 시험은 계속 어디서? 여기서 출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에. 2년 전에는 요 개념 정답. 작년에는 마케팅 믹스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이 요소 사례를 출제했고 올해는 여기서 2개 여기서 해서 출제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는 뭐죠?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이 요소를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4개인데 이걸 우리는 place, 원어도 영어로 알아야 돼요.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시험에 영어로도 출제합니다. 근데 P가 4개거든요. 그래서 P가 4개, 4Ps라고 해요. 4Ps. 4가지 P. 예? 그런데 요 4가지 P 중에 S, 예? 요 S는 요거의 약어. 그리고 T는 타겟팅. 예, 약어. 그리고 P는 포지셔닝. 요거에서 약어.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시험 문제 요것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요 P, 여기 P는 여기 P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자, 요거는 뭐죠? 자, 여러분이 우리 아파트 분양시장, 아파트 분양시장을 우리는 연령에 따라 또 소득 수준에 따라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눴다. 이렇게 전체 수요자 집단을 인구, 연령에 따른 인구, 그리고 소득 같은 경제적,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이렇게 몇 개의 집단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 S라고 해요. 이것을 세그멘테이션을,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시키는 전략. 자, 여기서 전략 세분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가 되는 소비자 집단을 확인해서 그걸 하나 정해요. 정하는 걸 타겟팅 했어요. 즉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 지금 우리 40대 분양시장을 정했어요. 표적 시장을 뭐 했다 정했다. 선정하는 전략이 나와요. 정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내 회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야. 롯데, 캐슬, 대우, 프로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호반, 베르디움 뭐 이렇게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경쟁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경쟁 회사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품질 등이 경쟁 회사와 비교할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져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느냐, 위치를 정한 포지셔닝, 위치를 정해주는 전략.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 전략. 3가지 또 순서대로 내려오면 돼. 순서대로 STP. 자, 프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양 대행 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양을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 작년 시험에는요,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건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회사 대상에서 여러분이 분양시켜요. 분양시키면 얼마 줘요? 예? 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줘요. 건설회사 여러분한테. 예?
그리고 분양 대행사에서는 한 채 팔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양 통으로 받아서 분양 대행사가 해요. 네. 그리고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요즘에 뭐 많이 나오죠. 뭐 3타입 형태의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을 요즘에 다 뭘로 만든? 지하화한다든지. 예? 요즘에 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니까 요즘 아파트에 실내 골프장도 만들대요. 예? 그런 거 전부 요거의 제품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격. 여러분이 분양 가격을 시장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냐, 높게 고가로 분양하냐, 시가로 분양하냐, 이런 가격 전략. 가격 전략. 프로모션. 촉진 전략. 상품을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동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촉진 전략에서 광고,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 보험 설계사처럼 고객과 1대1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경품을 준다 하는 판매 촉진 수단. 경품 제공한다. 차비가 얼마 드는 경품 주면 여러분 가잖아요. 경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품 줄 때 최고 비싼 경품이 먼저 처음에 나왔을 때 IMF 터져서요 백화점 매출 막 곤두박질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때 겨울에 어떻게 돼요?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이걸 딱 걸었어. 뭐 광명의 33평 아파트 딱 신세계 백화점에 걸었어. 날랐어. 혹시나 33평 1억이야 분양가. 제세 공간 부담 빼버리면 여러분 한 7천, 한 2천몇만 원 세금 내고 여러분 하면은 한 8천만 원. 그때 당시 아파트 33평 분양가가 서울에 1억 3천이야. 하여튼 1억이야 그때 여기 광명. 그걸 걸어서 서울도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어떻게 돼? 모든 소비자들 다 얼어가서 사. 신세계 백화점. 롯데, 현대 안 가. 다 혹시나 이왕 살 거면 다 그래서 신세계 날란 거야. 백화점 재고 다 없앴지. 옆에 백화점 물건까지 가져와서 팔았지. 거기는 안 가니까. 똑같은 회사가 백화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다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첨 딱 했는데 누가 된 줄 아세요? 예? 예? 병원 청소하시는 분이 됐어. 또 청소하시는 분. 예? 고생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될 줄 몰랐대. 그 뭐 자식이 대학 입학 선물로 뭐 했다가 된 거야. 운이죠, 운. 그런 거 보면. 근데 요즘은 그래서 투기적 요소를 뭐 조작해서 아파트 경품 걸지 말라 해서 그 다음에는 자동차 걸었어요. 자동차. 그것도 외제 벤츠 1억짜리. 예? 1억짜리 걸었거든요. 서현 분당 아시죠? 분당에 서현 거기 백화점 있거든요. 백화점에서 1억짜리 걸었는데 문제는 인쇄하는 데서 잘못해서 1등이 20명 나왔어.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하나만 걸었으니까 하나를 20명 나누던지 또 나누겠어? 그 사람들이 아니다. 뭐 해서 나중에 조정까지 가서 결국은 20분의 1을 가져갔지 뭐.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럼 우린 책임이 아니다. 백화점. 인쇄 저쪽이 책임을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여튼 소송까지 갔어. 촉진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고객 점유, 마켓. 요거는 고객이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는가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다. 여러분 읽을 때를 아이다라고 읽으면 돼요. 또 이것도 영어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 A는요,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고객의 주의, 주목을 끌고요. 그 다음에 I는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그 관심을 desire,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만들어서 그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자.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거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인데 여기는 뭐와 연관되냐면 브랜드. 브랜드는 뭐죠? 상표죠.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롯데캐슬 동탄역 떨어졌는데 롯데캐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롯데 아파트도 있어요. 롯데캐슬도 있어요. 예? 롯데캐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도 있지. 방패도 있어. 예? 거기 보면 방패는 뭐냐? 정통을 얘기해. 캐슬이 성이잖아요. 정통의 방패가. 그리고 거기 독수리가 딱 있어. 그것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야. 위에서. 제왕이죠. 뭔지 아세요? 그게 정통 있는 고품격 아파트 롯데캐슬이야. 이미지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미아는 뭐예요? 그럼 삼성 네미아는. 올레자잖아요. 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야.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 디지털, 그게 올레예요. 아름다운 건축 공간, 거기서 여러분 편안하게 생활하는 편안한 안자, 네미아니야. 그거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현대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가 뭐예요? 이탈리아잖아요. 힐 스테이트. 이탈리아 고급 귀족들이 언덕 위에서 사는 고급 아파트 이미지, 힐 스테이트. 다 이유가 있는 거 짓는 거. 푸르지오 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푸르지오, 푸른 색깔, 푸르지오. 예? 그 함부로 짓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케팅까지 우선 잠시 봤고요. 감정평가 이론은 여러분 1, 2월 강의 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1월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